다시 말하자면 독일은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강하니까 그 관료는 관료대로 돌아가고 군인은 군인대로 돌아가고 시민은 시민대로 컨트롤 안 되고 이게 강하니까 무지한 고민이 많았던 데예요. 지중해가 독일 가서 타락을 해버린다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1900한 20년쯤으로 딱 돌아가 보면 사람들한테 야 다음번 공산혁명 어디서 나냐? 독일서 나? 곧 날 거야.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1920년으로 돌아가면 1917년이 러시아 공산혁명이잖아요. 그래 소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 내전 대충 이제 다 깔아앉히고 다 평정한 때가 1920년쯤 돼요. 그럼 다음번 공산혁명은 어디야? 그거 묻지 마. 그거 물을 필요가 뭐 있어. 그거 독일이지.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독일이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 위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오죠. 나치 같은 희한한 정치 철학이 나오죠. 독일이 그러니까 지중해가 독일에 가서 타락을 하죠. 막스 엥겔스 다 독일 사람이니까. 근데 막스 엥겔스보다 더 지독하게 이제 피비린내 띄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그게 어디 가서 그렇게 바뀌냐? 빼테르부르크 러시아 가서 바뀝니다. 참고로요, 모스크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러시아는 빼테르부르크고요, 피터스버그. 소련 때는 그게 레닌그라드라고 이름이 붙었죠. 빼테르부르크가 러시아입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기념관이죠. 저거 자체가 그 개발 독재자 피터 제제가 만들어서 저 빼테르부르크인데 발틱해 항구에 만들었죠. 네바강 아래. 그래서 아시지만 러시아 소설 18세기, 19세기 모든 소설, 문호들 다 어디서 활동했어? 뭐 푸시킨 다 빼테르부르크예요. 저기가 문화와 금융과 교육과 비즈니스와 무역과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저기가 그냥 저게 러시아예요. 빼테르부르크가 옛날엔. 지금도 똑같죠. 빼테르부르크의 권력 기반이 없는 자는 러시아 대통령 못하죠. 아마 저기 푸틴도 빼테르부르크가 권력 기반일 겁니다. 고르바초프 빼테르부르크죠. 그 전에. 레닌그라드가 권력 기반이 아니면 힘을 못 써요. 지금도. 빼테르부르크에서 유러시아 악마가 된 거예요. 유라시아가 아니라 유럽 러시아 악마가 된 거예요. 저게 막스 레닌주의로. 이게 중국으로 들어와서 유러시아 악마가 중화 악마로 변신을 한 거예요. 중화 악마랑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이 나온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중 나선 구조, 이중 나선이 우리 DNA가 이중 나선으로 돌아가죠. 그럼 한 가닥 쭉 뽑아서 그 한 가닥은 뭐냐?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시즘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지중해에서 태어나서 빼테르부르크에서 유러시아 악마로 완성된 거예요. 유라시아가 아닙니다. 유러시아. 니체가 이미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 무시무시한 원한과 증오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아는 거예요, 니체 이미. 이 마르크스는 1948년에 출사표를 냈지만 1871년부터 뜬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듣보잡이었어요.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이 마르크스 체제라는 게 결국 뭐냐면 첫째 한 5개 명제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그 통역당이니 난민전이니 이런 데 관계한 그 친북, 종북 국산 막시스트들, 서울대 경제학과 막시스트들 이거 다 불합니다. 신영복, 박성준. 박성준은 사회학과인가? 근데 이제 주도는 서울대 경제학과가 있죠. 서울대 상대가 옛날 종북 막시즘의 산실이에요. 이게 왜 굴하냐면 이 사람들은 막시즘을 경제학으로 합니다. 막시즘은 경제학 아닙니다. 인간관입니다. 막시즘은 경제학 아니에요. 이 종북이 막시즘 한 사람이 어떻게 종북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직이. 원래 막시즘을 제대로 하면 종북을 못 해요. 막시즘을 제대로 하면 반북 성향을 가요, 좀. 저 공산주의 아닌데 저거 두드려 부셔야 되는데 이 생각하게 돼요. 그 종북 막시즘은 어떻게 되냐? 경제학으로 막시즘을 전공해요. 공산주의? 그건 경제체제야. 오케이, 경제체제? 그건 국가 소유지. 국유,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북한도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쎄쎄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막시즘 여러 책 중에 딴 거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학에 관한 책, 자본론만 봐요. 저는 그거 가라라고 봐요. 가짜다. 막시즘의 본질은 경제학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막시즘의 본질은 인간관에 있습니다. 왕년에 대한민국 최고의 이론적 막시즘이라고, 막시스트라고 할 수 있는 백모가 하는 말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 첫째, 이 공산주의를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과학이라고, 이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역사와 경제학으로 증명되는 지식 세트예요. 공산주의는 종교적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공산주의는 과학적 종교예요. 공산주의는 과학이다 라고 할 때 종교는 과학이다 이 소리예요. 우리 종교는 과학이다.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 종교는 과학이다. 이게 정치적 종교거든요. 일종의 정치 종교입니다. 공산주의. 그럼 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리는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종교는 과학이다. 1번. 2번. 우리 종교의 첫째 교리는 인간은 계급투쟁인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동물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종교의 첫 번째 교리다. 그 교리 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거 아니다. 역사 봐라. 전부 계급투쟁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쓰러져가는 욕망의 존재다. 그게 인간이다. 역사를 통해서 본 인간의 모습이 뭐냐? 계급투쟁 피바다, 욕망의 존재. 욕망의 존재라고 되니까, 그리고 계급투쟁이 되니까 인간이 물질적이란 소리가 돼요. 그래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적 존재로 보게 되면 유물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유물론이 아니에요. 에피쿠로스 유물론, 쾌락주의 유물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급투쟁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는 계급투쟁 피바다 유물론이에요. 그게 첫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뭐냐? 그런데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투쟁을 끝장낼 최종 계급이다. 무계급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최종 계급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두 번째 교리다. 세 번째 교리는 뭐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은 최종적 계급투쟁이다. Ultimate Class Struggle이다. 그게 세 번째 명제예요. 네 번째 명제는 뭐냐?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최종 계급투쟁에 복무하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다. 구원 사상에 이르러요. 네 가지 명제입니다. 근사하죠, 세트가. 근사하죠. 여기까지가 막시즘이에요. 여기에는 유물변증법이라는 용어도 없고요. 용어는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본 유물론. 그걸 히스토리컬 머티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그걸 잘못 번역해서 유물사관이라고 하니까 사관이 아닙니다. 역사적 인간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본 인간의 모습은 유물적, 물질적 존재이며 욕망의 존재이며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존재이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본 유물론, 히스토리컬 머티리얼리즘입니다.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유물변증법 이건 나중에 스탈린 때 가서 붙인 개소리예요. 여기까지가 딱 막시즘 원단입니다. 이러한 명쾌한 정확한 막시즘 교리에 대한 정리 자본론에 안 나옵니다. 뭐 아주 희한한 다 합쳐놓으면 한 1400페이지 되는 원문으로 막 그 이만한 무시무시한 경제학 책이에요. 자본론. 그거 보고 막시즘 한다. 자본론 보고 막시즘 공부한다는 놈 보면 전 옛날 때렸어요. 야, 나 그거 종교로는 안 받아들이는데 너 그거 하려면 자본론 보면 안 돼. 그거 골 아픈 소리야.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짧은 거 봐. 제일 좋은 거 내가 권해줄게. 공산당 선언 두 번째 권해줄게. 부르메르 18일이야. 이거는요 인간관이지 무슨 무슨 사관도 아니고요. 인간관이에요. 구원신앙이에요. 일종의. 제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막시즘에 정통을 했지만 사실은 저 신도가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저는. 그냥 저거 가지고 들어가지고 저 돌멩이 들어서 흉악한 돌멩이 들어서 퍽 하고 전두환 저기 대통령 머리 찍으니까 머리 피나더라. 노태우 퍽 찍으니까 머리 피나더라. 저는 노태우 때는 안 싸웠지만 신군부 머리 찍으니까 머리 피나더라. 그러니까 쓸만한 돌멩이네.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실용주의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인데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뭐 맙소사 좀 많이 했죠. 그거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가면 이게 종교화되더라고요. 제가 쇼크를 먹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일찍 손을 끊었는데 종교화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적 명제로 받아들여요. 아까 인간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동물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간한테 정신이나 문화 굉장히 중요한데 저렇게 쉽게 얘기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딴 사람들은 저거를 달달달달 외워. 저런 식으로. 물론 저런 식으로 컴팩트하게 정리된 막시즘 교양 서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 저건 제가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럼 이제 레닌으로 가면 뭐냐. 레닌은 소련 때 자기 형이 나로드니키라 그래서 극좌 테러 단체에 연관돼서 사형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아주 명의, 저보다 나이 한 10살 정도 연상의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저랑 친한 분인데. 그랬더니 이분 말이 레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야, 이거 누구냐? 야, 내가 본 인간관상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흉악하고 공격적인 사람 나 본 적이 없다, 이거. 저게요, 완전히 반사회적 그 소시오패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저 관상이 안 나옵니다. 저 관상을 가만히 보세요. 저 눈빛이랑. 저 보통이 아니에요. 저거 악마의 상이거든요. 레닌은 결국 이런 거예요. 어떤 혁명이냐? 그 혁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는 어떤 조직이냐? 또 인간은 왜 그런 조직에 참여해서 혁명 활동을 하냐? 레닌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그 철학적으로는. 물론 그거를 이제 부추기기 위해서 이론화시킨 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레닌의 독창적인 이론이 있죠.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질 무렵에 제국주의는 열강 간의 세계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열강 간의 세계 대전이 되면 그 중에 최고 약체인 그 열강이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최고 약체인 열강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열강 간의 전쟁 가면 그 중에서 제일 약한 러시아가 패전 국가가 되고 그 러시아가 패전 국가, 패전 상황이 될 때 혁명이 가능하다. 이런 신들린 얘기, 악마 씌운 얘기를 딱 예언을 한다니까요. 그게 레닌의 제국주의론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자본주의 발달. 이런 거는 뭐냐면, 야, 러시아 말이야. 뭐, 농민이 뭐 80%, 90%라 그러고, 여긴 그래서 농민이 많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개소리 하지 마. 맞아. 여기 농민의 비중이 높은 건 맞아. 그런데, 여기 노동자들을 봐봐. 우리가 산업혁명이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은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아니야. 상당히 중견규모 이상. 그 당시에는 뭐 한 100명이면 대기업으로 칠 때요. 대기업 노동자들이야. 조직력이 강해. 파괴력이 강해. 그러니까 우리는 농민을 인구의 80%, 90% 깔고도 공산혁명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게 레닌의 러시아 민주주의, 러시아 자본주의 발달사가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 혁명 전략을 딱딱 때려요. 완전히 악마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혁명 전략 말고 그 사람의 핵심이 뭐냐? 철학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혁명이냐? 공산혁명이다 이거예요. 아까 그 러시아 자본주의 얘기. 그리고 그것이 왜 가능하냐 러시아에서. 아까 러시아 자본주의, 그 다음에 제국주의론. 그 다음에 그럼 그런 혁명을 만들려면, 혁명을 현실화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조직이어야 돼? 그게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책이에요. 일보 전진 이보 후퇴. 그런 책들이에요. 혁명 조직과 혁명 전략에 관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왜 그에 참여하느냐. 그거는 그 레닌이 아주 그 말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아주 현학적인 철학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주의와 경험 비판론. empirical criticism, 경험 비판론이죠.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materialism and empirical criticism.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상당히 깊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레닌 안에 결국 레닌이 저 말은 안 썼지만 인간 주체성은 결국 계급의식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계급의식이라는 건 아까
막시즘이 말하는 그런 교리가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레닌이 말하는 그 당, 그 혁명 조직에 절대 복종하는 상태예요. 그 사람의 진실 거짓의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는 진실 거짓이 뭐 사실에 맞냐 안 맞냐에 의해서 기준된다 그러잖아요. 레닌 본인의 말에 의하면 혁명에 유리한 게 진실이고 혁명에 불리한 게 거짓이에요. 당에 유리한 게 진실이고 당에 불리한 게 거짓이에요. 저게 어떤 인간 정신의 절대 복종 상태거든요. 너 개인 실존 차원에서 진실 거짓을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 당과 혁명을 기준으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해. 당과 혁명에 유리한 게 진실이고 그게 아무리 네 무의식에서 아 이거 거짓 같은데 그거 다 의미 없어. 당과 혁명에 유리한 게 진실이고 당과 혁명에 불리한 게 거짓이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 상태가 돼야 인간이 주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주체성은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계급과 당에 있기 때문에. 혁명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그래서 제가 유러시아에서 악마가 완성됐다. 막스 레닌주의는 유러시아에서 완성된 악마예요. 이게 이제 1920년경에 1919년 20년에 중국으로 건너가요. 이 유러시아 악마가. 그래서 중국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입니다. 중국 만만치 않은 악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어마무시한 악마성. 이게 뭐냐? 태평천국입니다. 아까 제가 이중나선이라 그랬죠. 이렇게 베베 꼬인 거요. 인간 유전자. 마치 하나라 쭉 뽑으면 유러시아 악마, 막스 레닌주의에 나와요. 또 하나를 쭉 뽑으면 뭐야? 태평천국 나옵니다. 1850년경에 시작돼서 한 14년 갔던 인류 역사 최대의 농민 반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태평천국 사이의 교잡종 하이브리드입니다. 태평천국은 이 지구 역사상 최대의 농민 반란이었고요. 동시에 지구 역사상 최대의 기독교 사교 반란입니다. 홍수찬, 홍시찬이라 그럴까요? 홍수전이라 그러죠. 홍슈찬 그렇게 발음할 거예요. 홍수전이가 나는 야훼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도다. 그러면서 사람 목을 무수히 잘라 죽인 거예요. 우리가 홍수전을 보려면 이 사람 고향이 어딘가를 봐야 되고요. 이 사람의 집안 배경, 그 집안 내력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광동성 광주 출신의 하카입니다. 하카 패밀리. 하카가 이제 객가라 그래요. 손님 객자의 집안 가자.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황하 유역의 한족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남쪽으로 해서 후지안, 그 다음에 뭐 저기 호남, 그 다음에 광동 이런 데에 무리를 지어서 가서 현지인들이랑 싸워가지고 농토를 확보하고 살아간 그런 대가족 시스템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글을 읽고 생물할 줄 알고 학문을 해요. 두 번째는 그것의 바탕에서 무시무시한 폭력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마페니 뭐니 이런 거 다 그 하카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그 집단이 당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가서. 그러니까 독해요, 하카가. 그러니까 하카가 없었으면 중국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의 혁명 하카들이 주도합니다.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 하카가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태평천국 하카가 주도합니다. 다 하카들의 반란이에요, 저게. 근데 그 하카 중에서도 저 아래 광동의 광저우에 사는 하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저우 일대는요, 이미 당 때에도 외국인들, 특히 페르시아인들과 유대인들이 20만, 30만씩 몰려 살던 국제도시입니다. 저기가. 그 외국배가 저기 들어와서 무역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대문안, 혹은 전통 서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항구라 그러면 이제 한강변에 마포,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나가서 김포 돌아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제물포죠.
마포 제물포, 그러니까 인천이라기보다 제물포로 보시면 돼요. 마포 제물포, 서울 이런 관계가 있듯이 광저우가 있으면 그게 이제 주강이라 그러죠. 펄 리버, 그 진주 주자, 그게 그 주강이 쭉 따라서 내려서 이제 주강이 내려가서 이제 그 동진하해를 만나죠. 동진하해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왼쪽이 홍콩, 그 뒤가 심천, 그 뒤가 동관이고요. 오른쪽 위가, 맨 위가 광저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종샨입니다. 종샨.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가 잘 아는 주해입니다. 그러면 결국 광저우, 종샨, 주하이, 이거가 칸톤 시스템이에요. 캔톤이라고 불렀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걸. 그래서 우리가 맨다린을 얘기해, 캔토니즈를 얘기해, 캔토니즈, 광동어, 이게 그게 캔톤이에요. 이걸 캔톤 시스템이라 그래요. 아마 광동을 캔톤이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캔톤이라고 얘기할 때는 원래는 바다에서부터 보면 주하이, 그다음에 종샨, 광저우. 그때는 홍콩 없었고요. 그때는 심천 없었어요. 그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진하해에서 그 만을 따라서 쭉 들어간대. 이 사람이 광저우라고요. 그리고 광저우는 어떤 데냐? 서양 사람들이 엄청 몰려서 살던 데요. 저 광저우, 종샨, 주하이는 국제 도시예요. 이 출신이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동네에서 천재라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낙방을 하는 거야. 그 스트레스 속에서 20대 초반에 정신착란이 이렇게 정신분열기가 있었던 거죠. 그때가 이제 정신분열 올 때거든요. 그러면서 악마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이 악마의 계시는 결국 뭐냐? 자기가 본 현대 문물 기독교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그 객가 집안에서부터 오는, 객가라는 건 뭐예요? 황하 일대잖아요. 황하 일대가 뭐예요? 저게 후아시아거든요. 화하. 우린 중화라고 부르지만 중화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요. 그 중국의 그 맨 아래 맨 안에 들어있는 코아를 중국인들은 뭐라고 부를까? 후아시아라고 부릅니다. 화하. 저 후아시아입니다. 저 후아시아와 현대 문물 기독교를 어떻게 결합할 거냐, 이거를 악마적 비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 농민반란, 피바다, 나는 야훼의 둘째 아들, 예수의 동생, 이렇게 되죠. 중국에 간 기독교가 사교화돼서 피바다 농민반란 교리로 바뀐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중국의 그 병리적인 그 악마성이 있다고요. 저게 딱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성경책을 말아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태평천국으로 저 피바다로 튀어나온 거죠. 인류 역사상 최대의 농민반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농민반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독교 사교 반란. 그게 태평천국입니다. 우리가 이게 1830년의 캔톤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강 위쪽, 만 위쪽에서부터는 광저우, 종샨, 주하이. 1930년대 모습이에요. 자, 1830년대. 1830년대 이미 이런 상태예요. 저거를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뭔지를 알아요.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 근데 자기 집안 뿌리, 저 그 황하 충적토에서부터 오는 그 아까 말한 후아시아, 화하, 그거의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 그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거기서 악마적 비전을 보는 거예요.